자,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전 시간까지 그 배치에 대해서 하면서 리니어 레이아웃하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은 테이블 레이아웃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상대적으로 테이블 레이아웃은 렐러티브 레이아웃보다 좀 더 간단한 형태예요. 그다음에 이 테이블 아웃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한 것이 이 그리드 레이아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개 그 화면들이 하나만 가지고 쓸 수는 없고, 전체 화면을 컨트롤해 가지고 쓴다든지, 겹친다든지 해서 쓸 수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는 전 시간에 했고, 오늘 이 세 가지 것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더 플러스를 해서 이 위젯이라고 하는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뭔가 이제 그 맞는 동작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하는 거를 이벤트 처리라는 거.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바에 대한 어떤 이제 상속이 나오는데, 이 상속 중에서도 그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앱셋 클래스라고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 테이블 레이아웃.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했죠. 네, 리니어 레이아웃하고 렐러티브 레이아웃. 네, 이거는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이 표 형태를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T와 R이 대문자로 되는 이런 태그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우리 화면에다가 이렇게 생긴 위젯을 띄우려고 한다 하죠. 위젯. 여기도 위젯, 위젯. 이렇게 생긴 것들이 두 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 첫 번째 줄에 대해서 표시할 때 이 테이블 로라고 하는 이 태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끝쪽으로 가면 슬래시 테이블 로라고 하는 걸로 그 끝을 이루겠죠. 여기도 시작이니까 이 테이블 로, 그 다음에 끝에는 이 테이블 로에 슬래시가 들어간 거.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 이 테이블 레이아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위젯의 크기가 이 가로 방향으로 다 동일해야 되냐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로 방향으로는 동일해야 되는데 가로 방향으로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조금 더 보편화한 예로서 이게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 1번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쓰여져 있는 이 버튼이 있고, 이 아래 4번, 5번, 이제 2번은 보니까 4번하고 5번의 크기를 다 점령할 크기를 2배 크기다. 네, 이렇게 6번. 그래서 이 4번은 한 칸 좀 뒤로 밀려 있죠.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적에는 어떻게 이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보죠. 자, 이때 우리 XML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때는 테이블 레이아웃이다라고,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써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동화돼서 나오니까 우리 그것까지 여기서 신경 쓰지 말자 이거죠. 이게 첫 번째 줄인데 이 부분에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걸 쓸 때 시작에 테이블 로라고 하는 이와 같이 태그를 가지고 명시 내리죠. 각 탭을 시작할 때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이 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게 다 버튼이라고 한다면 이 버튼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태그를 주시면 되겠고, 버튼 첫 번째 왼쪽 상단에 1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그때 쓰는 것이 항상 접두어로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했죠. 그리고 쓸 내용은 텍스트.
그 equal 그다음에 항상 이 그 HTML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 더블 쿼테이션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는 위젯에 끝났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슬래시 버튼 이렇게 써도 되죠. 그리고 이거를 이그 요 슬래시를 지워도 되죠.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버튼이라고 하는 한 줄이 더 나와야 되니까 아예 저는 요거는 지우고 여기다가 슬래시 이렇게 쓰는 이 그 앵글 브래켓을 쓰자 이거죠. 자, 두 번째 2번 버튼을 보게 되면 두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 두 칸을 차지합니다라고 하는 명시를 달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위젯의 타입은 버튼이고, 그다음에 크기에 대한 거, 단 가로에 대한 크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레이아웃, 이 스팬이라고 하는 이 그 태그를 적게 되죠. 몇 칸을 쓰냐면 두 칸을 쓰는데 여기서 이 항상 2라고 하는 걸 그냥 숫자 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다운편에 넣어준다. 그 다음에 뭐라고 쓰였냐면 2라고 하는 이 그 글씨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 안드로이드 텍스트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2라고 쓰면 되겠다. 자, 위에 2하고 아래 2는 틀죠. 위에 2는 두 칸을 쓴다는 뜻이고 아래 2는 2라고 하는 값이 이 실제 버튼 위에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은 한 칸을 차지할 거니까 그냥 기본상 이한 칸이에요. 그래서 한 칸 한다는 레이아웃 스팬하고 1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그 버튼 위에 쓰여질 이 문자만 쓰면 되겠다.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3이라고 하면 쓰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것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따라서 슬래시 테이블 로라고 하는 걸로 명실에서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준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거, 요 점선에 맞춰서 쓰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줄에도 이 테이블 로라고 하는 걸로 명시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4라고 하는 이 버튼이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나타내죠. 따라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겠다는 여기에 이 그 첫 번째 이 버튼이라고 하는 위젯이라고 하는 걸 명시해주고 위치 정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 항상 시작하고 위치 정보로서는 이 그 열에 해당되는 위치 정보니까 컬럼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고 1번 위치에서 쓴다. 자, 여기가 0번 위치, 1번 위치, 여기가 2번 위치, 3번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도 0번 행, 1번 행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글씨 쓸 거니까 안드로이드 텍스트 그 다음은 여기다가는 4라고 쓰면 되겠다. 그리고 그렇지 슬래시 앵글 브레이켓. 나머지 5번하고 6번은 한 칸짜리니까 그냥 옆에다가 붙일 거니까 아래로 그냥 쭉 쓰면 돼요. 예, 그 버튼이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텍스트겠죠. 그 다음에 O라고 쓰면 되겠다. 그 다음 버튼은 6이라고 하는 거니까 안드로이드 텍스트 그 다음에 6 슬래시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이 테이블 두 번째 행과 관련된 거 슬래시 테이블 로 이렇게. 자, 마지막 이 줄과 관련해서 뭐 꼭 줄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테이블 레이아웃 슬래시 테이블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그 전체 XML의 이 그 배치에 대한 거를 완성하면 되겠다 이거죠. 두 번째, 저희 그 오늘 하는 거의 두 번째, 이 전체 배치의 네 번째,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했던 거에 보게 되면, 항상 이와 같이 이 행에 대한 거는 크기가 일정한 걸로 정해졌죠.
그렇게 하다 보면 꼭 맞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전화기도 그렇지만 계산기를 만든다라게 되면 뭐 숫자 0은 좀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뭐 이런 식의 연산자의 크기는 일반적인 버튼보다 좀 크기를 세로로 길게 할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로서도 크기를 일정한 크기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게 되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쓰게 된다. 그리드 레이아웃. 이것도 표 형태인데, 표 형태인데 차이가 있다면 뭐가 되냐면, 가로가 일정한 크기가 아니라, 다양한 크기에, 행 또는 가로 크기 결정이 가능한 그런 이제 배치 방법을 갖다가 그리드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도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에 대해서 했는데 이쪽에 이제 세로 부분을 레이아웃 컬럼이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명시해 줬고 그 다음에 각각의 행에 해당되는 것을 레이아웃 로우라고 하는 걸로 명시해 주죠. 그래서 여기 위젯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0번에 해당되는 거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컬럼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0번, 그다음에 1번 행, 2번 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행과 열에 해당되는 거에 위치 정보를 주고 크기에 해당되는 거를 같이 줄 수 있게 나타내는 걸 그리드 레이아웃이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테이블 레이아웃에 했던 거에 조금 더 기능을 확장해서 이런 모습의 이 배치를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버튼이 있는데 1번 버튼이 이 이 이제 가로로 좀 더 길고 그다음에 2번 버튼은 세로로 한 두 칸 정도 차지하고 여기에 4번하고 5번 버튼이 있고 3번 작은 게 있고 6번 이렇게 생긴 버튼들이 만들어져 있을 배치하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면 되겠느냐. 자, 이때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 할 때는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쓰시면 되겠고 여기에 뭐 XML, NS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됐고요. 가로하고 세로 해당되는 거에 대한 것만 보면 되죠.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에서 네 개의 칼럼을 쓰게 되죠. 그다음에 0번과 1번에서 두 개의 이 행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크기에 대한 거 가로는 몇 칸, 세로는 몇 칸에 대한 걸 써준다. 그래서 여기가 이 컬럼 카운트라고 하는 이 태그를 쓰시고 칼럼은 4개 칼럼, 열은 4개, 행은 2개죠. 안드로이드 로 카운트는 2칸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가로와 세로에 해당되는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위젯이죠. 배치해 주면 되겠는데 아까 테이블 레이아웃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겠죠. 어떤 위치에다 넣을 것인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시작 위치에 대한 거하고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또 하나는 이 어느 쪽으로 몰아서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이 해는 쪽에다 몰아넣을 거냐, 세로로 되는 거냐, 몰아넣을 것이냐 하는 거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1번 같은 건 이렇게 버티컬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하여튼 그런 거. 안드로이드 이 레이아웃 그다음에 컬럼은 시작 위치가 이 0번 위치에서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 행도 0번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레이아웃, 로. 이것도 0번 위치에서 시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두 칸에 해당되는 행을 차지하죠. 아까는 칼럼 스팬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 로우 스캔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다가 이 레이아웃, 그다음에 이 로우, 이 스팬이라고 해서 몇 칸을 쓸 것인지 두 칸 쓸 거죠. 그래서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그 가로로 쭉 세로로 집어넣을 거니까 이 그래비티라고 하는 위치를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그걸 갖다 중력이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그래비티를 쓰게 되죠. 이게 이 그 버티칼 방향으로 해서 꽉 찬 두 칸을 다 쓰게 될 거다. 그래서 이때는 feel vertical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위젯에 이 들어가는 글씨가 텍스트죠. 이게 1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라고 쓰고 그다음에 1이라는 글씨가 쓰여졌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위젯 버튼과 관련된 이 자료 하나가 완성이 됐죠. 자, 두 번째 버튼 2라고 하는 거 들어가는 부분. 자, 요 줄에 맞춰서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2번 여기다가 쓸게요. 버튼 그리고 이 시작 위치가 1번 칼럼에서 시작하죠. 따라서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칼럼 그다음에 1번의 위치니까 1. 그 다음에 이 그 행의 위치는 0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이 레이아웃 그다음에 로 이거는 0번의 위치다. 그 다음에 2번이라고 글씨 쓴 것이 가로로 두 칸을 차지하는데 이 그 두 개의 컬럼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컬럼 스팬이다라고. 이거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그 다음에 컬럼 스팬 아까는 로 스팬이었어요. 근데 컬럼 스팬 두 칸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이거를 꽉 차게 다 쓸 거다라고 하는 걸로 했을 때는 이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레이아웃 그래비티 그리고 이 가로로 꽉 차서 하니까 feel horizontal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리고 글씨가 2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 텍스트죠. 안드로이드 텍스트의 2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그 두 번째 버튼에 해당되는 것이 완성이 됐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거, 또 마찬가지고, 뭐 4번, 5번, 6번 다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뭐 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 끝낼게요. 4번, 5번, 6번 마찬가지 이 위치 정보, 이 레이아웃의 컬럼은 어떤 거고, 이 레이아웃의 로는 어떤 거고 하는 이런 정보들에 대한 걸 가지고 쓰고 텍스트 값만 써주면 되겠죠. 칸은 다 한 칸씩만 차지하니까 이 굳이 로 스팬이니 칼럼 스팬이니 하는 거를 명시해 줄 필요 없이 디폴트 값으로 쓰면 되겠다. 자, 마지막에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프레임 레이아웃이다라는 거. 이것도 이런 프레임이 F 발음이에요. 프레임 레이아웃. 자, 이거는 보게 되면
위젯이라고 하는 것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오버랩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거를 위젯들을 그 왼쪽 상단부터 겹쳐서 출력하는 경우. 그래서 보통 겹쳐서 출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겹치지 않고 하나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겹쳐야 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겹치지 않고 하나가 있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탭이라고 하는 위젯, 사실 이것도 버튼이죠. 이거가 혼합해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죠? 이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안드로이드 환경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배경이 나왔다. 이제. 배경이 아니라 이런 이 화면에 출력되는 이미지도 뭐가 있다라고. 그 다음 걸 보게 되면 마찬가지 또 이렇게 생긴 것이 겹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게 겹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거는 겹쳐서 표현된 거고 겹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이 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 위에 버튼 등에 해당되는 이 탭 또는 이제 우리 이런 이제 뭐라 하나요? 바인더라고 하나요? 바인더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뭐 그래서 2번을 누르면 2번에 해당되는 거. 3번 누르면 어떤 거, 4번 누르면 이런 걸 갖다가 다 뭐라면 탭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이 버튼처럼 나타냈어요. 이걸 갖다가 다 탭이다라고. 탭이라고. 탭 위젯이에요. 예. 이렇게 생긴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1번 탭을 눌렀을 때는 위와 같이 1번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탭을 누르게 되면 2번에 해당되는 레이아웃이 나오고 이 3번 탭을 누르게 되면 이 3번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겹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겹치게 할 수도 있죠. 뭐 그건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겹치게 나타내는 경우로 한번 프레임 레이아웃을 하는 만들어지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프레임이 있는데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게 이제 액자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그다음에 또 프레임이 2번 프레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예를 들어서 1번 프레임에는 별로 나타나고 2번 프레임에는 이 체크박스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실제 이게 겹쳐가지고 나타나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에 체크박스라고 이제 이거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어? 체크박스라고 쓰여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겹쳐서 이렇게 별 4개가 나타나는 이 겹쳐 출력되는 거죠. 겹쳐서 이 출력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을 때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서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습 자료를 보게 되면 겹쳐서 나오지 않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 보죠.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쓰려면 태그는 프레임 레이아웃이다라고 하고
여기 쓰는 것들은 일단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화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폭과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정보를 이 최초에 이제 그 글씨 크기만큼만 쓸 것인지 아니면 전체 화면을 다 쓸 것인지 이거를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접두어를 쓰고 레이아웃 위스라고 쓴 다음에 이 전체 폭에 해당되는 거 스마트폰의 폭을 다 쓰겠다 그러면 fill parent 또는 match parent라고 쓴다. 그 다음에 세로에 해당되는 이 길이에 해당되는 스마트폰의 이 길이만큼을 전체 내가 다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매치 페런트 또는 필 페런트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이렇게 별 표시 나오는 거 있었죠. 이게 뭐냐면 이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 매기는 게 레이팅 바예요. 이게 레이팅 바다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팅 바라고 하는 이렇게 표시하면 별 표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요즘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과거에는 별 표시로 나왔으니까 저도 별 표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하나 더 추가하는 걸로 하고 이제 뭐 추가하는 거니까 아이디 추가하고 그거를 레이팅 바 1이라고 하는 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꼭 써야 될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레이팅 바에 대한 정보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에 대한 자료 안드로이드 텍스트 여기는 영어로 체크박스라고 썼었죠. 체크박스. 이렇게 쓰고 이 프레임 이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걸로 쓰게 되면 일단 이런 모습의 전체 스마트폰이 있고 스마트폰의 가로를 다 쓰겠다라는 거 이제 매치 페런트 또는 이 필 페런트 좀 이따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가로를 다 쓰겠다라면 이 매치 페런트 뭐 여기 또 또는 필 페런트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여기에 표시가 되면 레이팅 바에 해당되는 거가 4개든 3개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노란색으로 박스로 표시가 되는 것들도 다시 왼쪽 상단에 겹쳐서 출력되니까 체크박스에 해당되는 표시 체크해주는 박스가 하나 나오고 여기다가 CHECKBOX라고 글씨가 쓰여지는 거다. 겹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자, 요거에 대해서 이 겹치지 않게 나오게 하는 거 우리 이제 실습 자료에 있는데 제가 이걸 지금 켜놓는 데는 거 깜빡 잊었네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의 우리 각각의 위젯들의 가로나 세로에 해당되는 폭을 결정해 주는 부분 조금 전에 했었죠. 매치 페런트, 필 페런트 아니면 랩 컨텐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레이아웃, 위스, 폭, 그 다음에 레이아웃의 길이 이거에 대한 속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나타내 보자. 자, 이때 크기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보통 있어요. 하나가 매치 페런트. 여기 매치 페런트는 페런트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있는 그 프레임에 또 전체 화면에 이 최초의 것서부터 받아온다면 전체 화면이 되겠죠. 뭐 그러니까 시작은 전체 화면이 될 테니까 매치 페런트가 전체 화면에 대한 거다라는. 따라서 이거는 feel parent하고 이거 거의 동일한 의미를 쓰인다. 두 번째 방법은 웹 컨텐츠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숫자 값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숫자 값을 줬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 내가 쓰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버튼에 쓴 글자가 있죠. 그 버튼에 나타나는 글자의 가로 크기를 얼마만큼 쓸 것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낸다든지 하는 것들이 꽤 쉽진 않아요.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반을 쪼갠다든지 4분의 1을 쪼갠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 화면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제 그 상수값이 있기 때문에 그 상수값을 읽어가지고 나누기 2, 나누기 4 하면서 크기를 이 상대적인 크기 가지고 조정해 줄 수 있을 때 이렇게 숫자 값을 쓰는 경우는 있다. 일단 이 그 매치 페런트라고 하는 이 값을 썼을 적에 또는 fill parent라고 하는 이런 값을 이 그 줬을 적에는 이 그 일단 꽉 채운다라고 하는 이 형태로 쓸 적에는 매치 페런트라고 쓴다. 예를 들어서 layout width라고 하는 거에 이그 라고 쓰면서 이 매치 페런트라고 썼다.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 스마트폰의 가로만큼을 다 쓰겠다는 뜻이에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랩 컨텐츠, 이 랩이라고 하는 건 포장한다는 얘기죠. 랩 컨텐츠. 그래서 컨텐츠 내용물만큼 딱 맞게 포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 뷰가 나타내는 뷰라고 하는 건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뷰라고 할게요. 나타내는 내용물의 크기에 그 맞게 이 크기를 나타내는 이 뷰라고 하는 게 이제 화면에 띄우는 부분이 표시할 때 이 그 랩 컨텐츠라고 쓰고 숫자는 이 크기를 정확히 명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웹 컨텐츠는 예를 들어서 가로에 해당되는 크기를 얼마만큼의 점으로 나타낼 것인지, 세로로 나타낼 것인지, 그거를 나타낼 방법은 없다. 이거죠. 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스마트폰에 여기다가 버튼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버튼 1이라고 하는 거를 꽉 채웠다라고 한다면 그때 쓰는 방법이 안드로이드라고 하고 레이아웃, 그다음에 이 혹은 이 글씨 큰만큼만 버튼 2라고 쓴 것만큼만 채워졌죠. 이렇게 써라 이거죠. 그 다음에 가로에 해당되는 거를 봐도 이 그 버튼 1이라고 하는 요만큼에 해당되는 크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그 다음에 하이트. 이것도 이 그 랩 컨텐트.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버튼에 해당되는 거를 스마트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만큼을 가로를 다 쓰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 버튼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때 그 모습은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그다음에 이 가로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쓴 거죠. with 전체를 다 쓸 거니까 match parent. 그다음에 이 세로 부분에 해당 가로 부분에 해당되는 거,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글씨 크기를 포장할 만큼만 들어갔죠. 따라서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그다음에 하이트 그리고 그거는 글씨 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쓰였으니까 웹 컨텐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스마트폰의 버튼을 가로가 아니라 세로 크기만큼을 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버튼 1이라고 썼다. 이렇게 쓰고 싶으면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레이아웃 위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글씨 크기만큼만 이 그 가로에 해당되는 거를 다 차지하는 거죠. 이 이제 가로하고 세로만 헷갈려서 얘기했는데 이 가로죠. 네, 컨텐츠. 그다음에 세로만큼을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게 되는 이 세로 크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그다음에 이 길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이트 요거는 이 스마트폰의 전체 이 그 길이를 다 쓰는 거니까 매치 패런트 또는 필 패런트라고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다면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에 해당되는 전체 화면만큼을 다 버튼이 차지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레이아웃에 그 폭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치 패런트 또는 필 패런트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로에 해당되는 이 부분, 그 하이트, 이것도 이 스마트폰에서 처음에 제공되는 만큼의 길이, 그래서 매치 패런트라고 하면 되겠다 하죠.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해서 이 가로와 세로에 해당되는 이 크기를 결정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숫자 값을 쓸 때 그 크기 단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그 크기 단위를 보게 되면 이 px라고 해서 픽셀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나타내야 돼요. 그건 실제 픽셀 수, 이 점의 수죠. 픽셀 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비추천.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치마다 화면 밀도가 틀리죠. 예, 장치마다 이 그 화면의 그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점의 개수를 가지고 나는 이 100개로 해서 이 점의 개수를 맞춰서 이 크기를 결정했는데 그 스마트폰에서는 아주 예쁘장하게 됐는데 새로운 제 그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점의 개수가 훨씬 늘어난 해상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럴 땐 잘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제 그 화면에 차지하는 부분이 작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글씨가 작아졌다. 자, 두 번째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DP라고 하는 걸 써. 이게 Density Independent Pixel이에요. Density Independent. 그래서 이거는 이 밀도와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밀도 독립 픽셀. 따라서 이거는 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60개 점이 있는데 이 인치당 160개 DPI 화면이 하나의 이 그 물리적 픽셀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1인치를 보게 되면 1인치는 에는 1인치에는 이그 160 이 dp하는 걸로 표현된다. 따라서 160 dp 그러면 뭐가 되냐면 1인치가 된다. 이게 1인치예요. IN이라고 쓰죠. 1인치. 우리말로 쓸게요. 1인치는 160 dp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60분의 1 그러면 하나의 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다라는 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PT도 있고 밀리미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치도 있고 그래 이런 거.
이건 인치.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 여러 개의 단위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SP라고 해가지고 이 스케일 인디펜던트 픽셀이다라는 것도 써요. 근데 그건 이제 폰트 크기 가지고 결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처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다뤄봐야 되는데, 이벤트 처리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자바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하고 이벤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좀 돌아가서 그냥 자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자바에서 오늘 저번 주에는 상속에 대해서 했었는데 상속과 관련돼서 하면서 우리 그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애노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오버로딩이다.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뭐 이런 식의 걸 쓰게 되는데 이 그 오버라이딩이라는 이제 이 그 재정의해서 쓴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것들이 다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소드 오버로딩이 있고 그다음에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거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속에서의 또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거,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다. 자, 이 오버로딩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 그 말 자체가 과적이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거는 이 그 덮어쓰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과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C 언어로 표시하게 되면 만약에 3.1 더하기 4.5 이게 이제 실수 덧셈이죠. 네, 실수 덧셈이 있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4 이거는 이 정수 덧셈이에요. 이와 같이 실수 덧셈과 정수 덧셈을 별도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죠.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 더하기지만 같은 더하기지만 실수를 더하는 함수. 그래서 실수 덧셈 이 함수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정수 덧셈 함수가 있죠. 어디서냐면 이 비객체 제한원에서. 예를 들어서 C 언어와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3 더하기 4 같은 경우 하겠다면 뭐 예를 들어서 I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A, B 이렇게 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정확히 쓴다 그러면 구체적이보다 여기다가 그 int A, int B 그다음에 결과가 정수. 그래서 이 return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함수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float 그 다음에 f 플러스라고 하는 따로 함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도 실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float라고 하는 거에 a float라고 하는 거에 b 그리고 return a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따로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더하기라고 하는 거는 이 연산을 해주는데 실수 연산이나 아니면 정수 연산에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이 극체지향원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과적 오버로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버로딩에 대해서 먼저 오버라이딩보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 함수죠. 함수 오버로딩. 이거는 이 상속과 관련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의 그 메소드. 예, 이런 말을 쓰는데 시그너처. 제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 과적이다라고 하는데 먼저 시그너처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름이 동일한 홍길동이라고 있다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특징이 다 다르죠. 이 그 키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몸무게도 다를 테고 그래서 그때 차이가 나는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명을 해보면 또 글씨체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시그너처랑 분명히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같은 홍길동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예를 한번 볼게요. 이 분명히 이름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하나는 슈퍼 클래스에서 채용되는 메소드의 이름과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에서 쓰는 메소드 이름이 동일하다 이거죠. 클래스, 그다음에 슈퍼 클래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그 사용하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때 함수가 A라고 하는 함수고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다 보죠. 자, 이와 같이 슈퍼 C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는 서브 C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서브 C는 슈퍼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extens라고 하고 슈퍼 C라고 한다면 이 그 슈퍼 C에 있는 기능을 모조리 다 받아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void 이 메소드 자 이것도 조금 가 여기도 메소드 A라고 하는 게 정의를 해서 쓰고 있어요. 메소드 A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이 가로에 조금 전에 가로는 빈칸이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인티저 i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더라. 이제. 그래서 두 번째 클래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클래스가 있고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메소드 A가 있고 여기도 메소드가 있는데 분명히 차이가 벌어져 있죠. 여기는 빈칸, 여기는 이렇게 생긴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분명히 가로 안에 있는 걸로 차이가 벌어지죠. 이 뭐냐면 이때 이 시그너처가 다르다라고. 시그너처가 다른. 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같은 메소드지만 메소드 이름은 동일하나 이 매개 변수의 타입이라든지 또는 이 개수가 다른 경우 그 시그너처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이 경우 시그너처가 이가 다르다. 그렇다면 이 메소드 A라고 하는 이거와 이 메소드 A는 같은 이름을 쓰죠. 이때 이 그 동일 이 그 이름의 이 메소드를 명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동일한 메소드, 이 메소드 A나 이 메소드 이거를 갖다가 동일한 걸 쓴다 그래서 이때 이 과적 됐다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오버로딩이다라고 얘기한다. 자, 오버로딩 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는 뭐냐면 메소드 A의 가로에 있는 int A나 이 메소드 A에 따라서 이 상속을 받은 여기서는 메소드 A에 아무것도 없는 거와 이 메소드 A의 int I 이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다. 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예를 가지고 볼 수 있으면 하고 이제 일단 저희 그 오버라이딩에 대한 예를 가지고 하면서 오버로딩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버로딩은 그렇다고 치고 따라서 오버로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사용되는 게 프로그램이 간단해지죠. 매개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매개 변수의 개수가 2개 있는 경우, 그런데 함수의 이름은 동일하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가능하게 쓸 수 있는 거를 메소드 오버로딩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 정수 덧셈 뺄셈 할 필요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고 하는 걸 쓰고 3, 5 이렇게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이 정수 연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5, 그 다음에 5.1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실수 연산을 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동일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또 플러스라고 하는 거에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도 된다. 3, 5, 그 다음에 뭐 4.1 이런 식으로 돼도 개수가 다르게 되죠. 따라서 이 모두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보게 되면 다 뭐가 되냐면 이 시그너처가 다르다. 자, 이런 경우는 매개 변수 개수나 타입 가지고 이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쓰면 되는구나라는 걸로 프로그램에서 자동 컴파일 해주면서 새로운 형태의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을 다시 말해서 머신 코드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알아서 해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이 오버라이딩이라 해야 되는 겹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 오버라이딩. 이 같은 덮어쓰기다라고 했죠. 이 덮어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똑같이 시그너처가 동일하면 시그너처가 동일한 경우 덮어쓰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시그너처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매개 변수의 이 개수가 동일하고 그다음 매개 변수 이 타입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덮어쓰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덮어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정의를 내린다. 자, 이 동작에 대한 재정의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덮어쓰기의 예를 좀 더 정확하게 아까 오버로딩은 좀 대충 썼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이 슈퍼 C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리턴 값은 없는 이런 이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메소드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름은 그냥 메소드 A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함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인쇄만 해봤어요. 시스템 아웃 그다음에 프린트 ln 그다음에 여기는 인수퍼라고 하는 말을 써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슈퍼 C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슈퍼 C를 상속받는 이 서브 C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상속을 받는데 뭐를 상속받냐면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으니까 슈퍼 C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도록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매개 변수가 없죠. 리턴 값도 비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메소드 A라고 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요거하고 요거는 아주 동일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그너처가 동일하다. 여기도 시스템 아웃 그다음에 프린트 ln 그리고 이거는 서브라고 하는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클래스에 대한 거를 까지 만들어서 상속 받았어요.
이때 보면 요 메소드 A와 요 메소드 A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요거 이 그 시그너처가 동일하다. 일단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가 둘 다 없고 리턴 값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도 동일하다 이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인쇄를 하는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 메인이 있는 다시 말해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최초로 호출하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로부터 객체에서 실행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새로운 클래스 하나를 만들고 이 클래스 이름을 체크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고 메인 메소드를 누가 호출하냐 하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호출한다. 최초로 호출되는 서브루트입니다. public static 자 이거는 바꿔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void main 그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도 스트링 대문자로 s를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args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 그 서브 클래스 이름이 서브 C니까 이와 같은 설계도에 따라서 제품을 만든다라고 보죠. 그 제품의 이름을 OBJ라고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제품 이름만 썼으니까 제품을 재료를 갖다 넣고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재료를 넣는 걸 U라고 쓰면 된다 그랬고 그때 제품을 탄생시켜서 최초의 이 초기 동작 해줄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때 써주는 게 바로 여기에 이 생성자라고 하는 걸 써준다 그랬어. 그리고 생성자의 이 특징은 뭐냐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건데 그때 가로가 들어가 있다. 자, 서브C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 이 그 서브C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없죠. 가로 들어간 거는. 그래도 이렇게 써주는 거를 생성자 이름을 써주게 되면 최초의 초기 작업을 해준다. 그래서 OBJ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장치 OBJ라고 하는 제품에서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들이 뭐냐면 메소드 이름이다. 여기에 메소드 A라고 하는 거를 써보자 이거죠. 그리고 요거에 그 메인 메소드의 가로 짝을 이루는 부분. 자, 요거죠.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부분. 그다음에 이거하고 짝을 이루는 가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클래스가 몇 개가 있냐면 클래스가 슈퍼 C, 서브 C, 그 다음에 체크 클래스. 자, 이렇게 되면 메인이 있는 요 클래스 이름을 갖다가 파일 이름으로 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일명은 체크,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 뒤에 확장자 자바를 붙이면 된다라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최초에 실행되는 부분이 요거죠. 메인 메소드에서 실행되는 부분, 이 그 OBJ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OBJ의 메소드 A인데 이 메소드 A가 어떤 거냐, 이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어느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노란색 스킨. 요거를 나타내는 걸까요? 요걸 나타내는 걸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덮어쓰기 하는 부분 되겠죠. 시그너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덮어쓰기 했다. 누가 덮어썼냐면 상속받아가지고 덮어쓴 거죠. 이게 이제 이 상속받는 거죠. 상속 받은 곳이고 이거는 이 상속을 주는 곳이죠. 그 상속을 주는 것이고 상속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메소데이가 있었는데 받아서 자기 걸로 덮어쓰기를 해버렸어요. 따라서 이 실행 결과는 요번 덮어 썼으니까 요거만 나온다. 그래서 인서브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제. 이 부분이 출력되는 거다. 이제 덮어 썼으니까
이 시그너처가 받아가지고 이거는 무시하고 이걸로 바꿔서 인서브다.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 슈퍼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쓰고 싶다란다면 슈퍼라고 하는 지정어를 가지고 표시하면 되긴 되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하게 되면 혼동할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우리 클래스를 보게 되면 클래스 상속에서 앱셋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번역해서 추상 클래스라고 해요. 추상이란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그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추상적인 뜻의 어떤 의미의 추상이란 단어도 있지만 이 그 요약이란 뜻도 있어요. 또 요약을 해놓게 되면 추상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요약을 보게 되면 추상인데 사실 저희 보게 되면 추상 그러면 좀 말 그대로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요약이란 말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에서 추상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상속과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앱셋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앱셋 클래스냐면 이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이 지정어 키워드가 사용되는 거죠. 이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고 그게 들어가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 메소드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앱스트랙트 메소드라고 얘기하고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를 갖다가 앱색 클래스라고 얘기한다. 그럼 뭐가 앱색 메소드냐? 자, 앱색 메소드란 라고 묻는다면 요거는 답이 이 앱섹스라고 하는 요약 부분이기 때문에 메소드 선언만 있는 거죠. 선언만 있고 이 동작되는 부분 있죠. 동작을 나타내는 메소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동작을 나타내는 부분은 없다, 없는 것. 이걸 갖다가 앱색 메소드다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의 이름을 이 앱색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메소드에 이 public 그 다음에 이 void 그리고 메소드 A라고 쓰는데 이것도 글씨가 조금 안 깔끔하게 써봅시다. 메소드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했는데 여기는 중괄호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세미콜론을 가지고 끝을 냈다. 몸체가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몸체가 없는 클래스, 이런 클래스를 앱셋 클래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냥 앱셋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시해 주라 이거죠. 앱셋이라고. 여기에 앱셋이라고 하는 분명하게 이 단어를 갖다가 써줘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이같이 앱색 클래스가 앱색 메소드가 있는 거죠. 클래스가 아니라 메소드예요. 예.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이 클래스는 그냥 클래스가 아니라 앱스트랙 클래스입니다라고 하는 걸로 컴파일러한테 알려줘라 이거죠. 근데 두 번째 메소드를 보니까 void 메소드 B라고 했는데 이 메소드 B는 뭔가 지금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다시 뭐냐면 몸체 부분이죠. 동작해주는 부분. 몸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 몸체가 없는 경우다. 이걸 갖다가 이 앱색 메소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런 메소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런 그 클래스를 abstract 클래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abstract 이 그 클래스는 반드시 이 서브 클래스에서 요거에 대한 메소드 A와 같은 거 abstract 클래스는 반드시 상급받아야 돼요. 서브 클래스에서. 서브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후 받아서 이 몸체 부분, 앱스트랙 메소드 부분, 그 부분에 이 그 몸체 이 부분을 완성해 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해요. 아, 이거 아직까지 이 제대로 이제 명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하죠. 이 abstract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 이와 같이 지정어가 abstract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고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지정어가 들어갔고 요때 클래스 이름을 abstract 클래스라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쓸게요. 자, 여기도 public abstract 그다음에 이 메소드에 해당되는 걸 쓰고 이때 메소드 이름이 이 A라고 하는 걸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몸체가 없으니까 세미콜론으로 끝난 거죠. 반면에 이 메소드 B는 이 몸체가 있어서 이 프린트문 하나 썼어요. out 프린트 ln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메소드 A라고 하는 걸로 메소드 B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이 메소드 B는 몸체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메소드 A는 몸체가 없으니까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여기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쓰려면 상속을 받아서 완성을 해줘야 돼요. 뭐를 완성해 주냐면 메소드 A에 해당되는 거 완성이 필요하죠. 완성 필요. 누가 완성해 주냐? 상속받는 데서 완성해 줘라. 따라서 상속을 implement class라고 하는 이름으로 IMP class라고 하는 걸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을 받을 거예요. 뭐를 상속받을 거냐면 이 추상 클래스, abstract 클래스를 갖다가 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데 반드시 이 메소드가 미완성이니까 완성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public 그다음에 return 값이 없죠. void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abstract라고 하는 거는 빼버리면 되겠죠. 메소드 A. 그다음에 여기서 이 그 완성 작업을 해주는 거죠. 네, 완성 작업 인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ln 그리고 메소드 A.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클래스가 하나 완성이 된 거죠. 상속받아서 하는 클래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메인 메소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public 클래스. 요 클래스 이름을 abstract 클래스 tes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은 클래스에는 메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에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public, 그다음에 static void
그리고 메인. 여기 매개 변수로서는 string. 여기다 가로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예, args.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할 거냐 하면 객체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뭐에 따른 설계도에 따른 거냐면 IMP 클래스라고 하는 이런 설계도에 따른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제품 이름을 OBJ라고 하려고 한다. 자, 이름만 정했어요. 그럼 재료를 넣고 제품을 만들 때 쓰는 방법이 new라고 하고 초기 동작 해주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MP 클래스라고 하고 여기에 가로. 그러면 생성자를 여기다 써주는 것이 이 그 자바 문법의 기초 작업이죠. 자, 그럼 이런 제품 오비제라고 하는 제품이 탄생했는데 그때 이걸 가지고 할 작업이 뭐냐면 메소드 A도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 B도 있겠죠. 오비제라고 하는 제품 가지고 할 동작 이렇게 이거하고 짝을 이루는 가로 이거하고 짝을 이루는 가로에서 맨 마지막 자, 이렇게 생긴 거에 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먼저 결과를 나타내기 전에 이 파일 네임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거를 파일 네임을 써야 된다 그랬죠. 왜냐? 메인이 여기 있으니까. 따라서 세 개의 클래스를 동시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을 때 파일 네임은 abstract class test고 확장자는 뒤에다가 자바를 붙여라 이거죠. 실행을 할 적에는 이 도수 화면이라고 하는 CMD 화면에서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 부분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죠. 이 메소드 A가 이거죠. 따라서 메소드 A라고 인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 오브젝트 메소드 B죠. 메소드 B가 이거니까 이 부분을 호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메소드 B가 인쇄가 되겠다. 자, 요게 바로 이 그 abstract class라고 하는 부분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 불편한 점이 하나 있어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 상속에서 자바의 경우는 이건 이제 자바의 경우죠. 자바의 경우는 가능하다면 문법을 좀 간단하게 또는 이제 그 기능을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바의 경우 상속은 반드시 이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하죠. 즉 얘기냐면 뭐냐면 다중 상속은 불가하다는 얘기죠. 여러 개에서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보게 되면 클래스가 있고 이 부분이 서브 클래스다라고 한다면 extens라고 하는 걸 쓰고 이 여기에 쓰는 거는 한 곳 슈퍼 C라고 하는 말을 쓰죠. 슈퍼 C란 말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슈퍼 클래스에 해당되는 이름이 들어가죠. 여기에는 꼭 하나만 한 곳, 한 개, 이 클래스가 명이 여기 명시가 된다. 이죠. 자,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조금 보완하는 방법을 가지고 쓰는 것이 뭐냐면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 뭐냐면 이 다중 상속도 가능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습을 나타내긴 하는데 이 앱셋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다중 상속 기능을 추가한 거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법 형태가 조금 달라졌다. 자, 그래서 일단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앱스트랙트하고 비슷한데 이 그 단지 이 그 메소드에 대한 몸체는 갖고 있지 않고 뭐 다중 상속은 가능한 그런 모습이고 이 필드들은 이 그 여러 가지 그 뭐 변수도 있고 그런데
상수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자, 그래서 한번 이 작성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인터페이스. 이건 다중상속을 지원해 주는 거다라고 하고 이 추상 클래스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기능이다. 자, 여기서는 이 그 멤버 필드는 이거는 이 상수만 가능. 변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그 메소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그 몸체는 없고 선언만 이름 선언만 한다 하죠. 단 뭐냐면 이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클래스 상속하고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그 키워드는 implement라고 하는 이 그 지정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인터페이스의 구현 방법에 대한 거죠. 이제 그 구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그 문법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 시간 관계상 오늘은 요거까지 하고 이 이벤트로 가든지 하든지 할게요. 자, 클래스에 대한 이름이 정해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쓰는 것이 impleme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 하죠. 자, 이것도 조금 더 또박또박 써보도록 하죠. 지정어로서 implement 라고 하는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목록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다라고 하거든요. 리스트 인터페이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 필드들이 들어가죠. 필드. 그다음에 메소드들이 들어가죠. 이렇게 생긴 모습을 갖게 이 형태를 정의되는 걸 갖다가 인터페이스들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를 하나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에 이 베이스 컬러라고 하는 그 마치 이제 클래스 정의해 두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정의에서는 이 그 변수는 안 되고 상수로만 쓴다. 그래서 여기에 이 red equal 1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상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수 red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로서 이 들어가는 값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다 대문자로 표시했어요. 그린 이것도 2라고 썼다면 이것도 상수를 명시한 것이지 이 그 변수를 명시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상수를 명시해 준 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들끼리는 이 다중 상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그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이번은 또 extended color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그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의 상속을 받을 적에는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base colors,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썼죠. 그래서 여기다가 base colors,라고 하는 거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 blue라고 하는 게 아까 이 4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한다면 3이라고 하는 걸로 덮어쓰기해서 바뀌는 거죠. 또 하나가 여기 yellow.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덮어 쓰는 걸로 하게 되면 혼동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놔둬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들끼리 이거는 인터페이스들끼리의 이 그 상속이죠. 이렇게.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들끼리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 그 상속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자,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를 쓸 적에는 아까 추상 클래스하고 똑같이 이 그 클래스에서 받아서 이 완전히 그거를 명시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일단 메소드 정의는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그 name conflict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현이다라고 해서 impleme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죠. 그 뒤에 이 뭐를 쓰냐면 인터페이스 이름을 쓰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extended class니까 extended color 클래스라네. colors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메인 메소드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static void main 그리고 여기다가 string 여기다 대괄호를 써도 된다 그랬죠. args 이 뒤에다 써도 되고 자, 여기다가 한번 인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out 그리고 print ln 그다음에 이 blue를 한번 찍어보죠. blue 상수값 blue 그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찍어볼게요. 시스템 out print ln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베이스 컬러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이름 다음에 점을 찍고 여기다가 blue라고 한번 써보죠. 이렇게 하는 걸로 인쇄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 첫 번째 이 프린트문에 의해서 이 블루는 뭐를 찍냐 하면 이 덮어쓴 요 선값을 찍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스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 있는 이거는 뭐냐면 베이스 컬러가 여기 있죠. 이때 블루는 4죠. 따라서 이거는 4를 인쇄한다. 그래서 전체 제 결과는 뭐가 인쇄가 되냐면 결과는 3, 4 이게 인쇄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쓰는 거는 이와 같은 걸 쓴다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하고 인터페이스를 같이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속과 인터페이스를 같이 쓸 적에 문법 형태는 이 상속, 클래스 상속과 클래스 상속하고 인터페이스 구현을 갖다가 함께 사용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은 뭐냐면 클래스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 클래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상속을 먼저 할 거냐 인터페이스를 먼저 할 거냐인데 일반적으로 이 짧은 걸 앞에 쓰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봐도 그래요. 그래서 extend라고 하고 여기다가 슈퍼 클래스를 갖다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이 인터페이스 이름을 쓴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물론 인터페이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리스트 오브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바에 대한 상속 부분은 아주 빨리 일단 저희가 자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벤트 처리 부분에 대한 거를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이벤트 처리 부분은 자바 하느냐고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배치까지만 하고 자바 상속 문제 중에서 앱셋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벤트 처리에 대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자료에는 버튼 누르면 거기에 맞는 저희가 동작을 해요. 그런 기능들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뭐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 저하고 처음 접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접하셨다가 또 좀 잊어버리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